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이제 곧 아이들 겨울방학이죠.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겨울방학을 생각해보면 누구 친척 집에 놀러 가지? 아니면 언제 눈이 와서 우리 동네 친구들과 함께 눈놀이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 겨울방학이라는 건 좀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교육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 방학 때문에 더 바쁘죠,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겨울방학은 앞서서 배웠던 현재 학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또 미래 다가올 새 학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주로 공부에 집중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방학 특집 대비 엄청난 양의 공부를 과도하게 맞아요. 학원이나 학습지, 문제집들을 권하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즐겁지 않죠. 저희 때랑 많이 다르네요. 우리 때는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사교육이라고는 유일하게 썰매 타기밖에 없었습니다. 썰매. 아니, 그 시대에 살았어요? 저 그 세대에 살았죠. 스케이트도 아니고? 그것도 직접 만들어서 타는 세대였었어요. 네. 그 썰매 타는 애들은 좀 잘 사는 애들이었고, 다른 애들 어디서 뭐 포대기 주워 와가지고 타는 애들도 많았는데, 이걸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일단은 균형 감각. 그렇죠. 그렇죠. 안 넘어지려고 균형 감각 생기죠. 그리고 접촉 사고가 납니다. 사다 보면. 접촉 사고 시 대처 요령. 이런 걸 어린 나이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저 생각에 아주 많은 부분 동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름방학에도 아이 데리고 여행을 한 18일간 갔었고, 여름방학은 좀 짧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사실 공부를 아예 안 시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제 교사니까 방학이 있으니까 함께 할 건데요. 오전이나 오후에 인라인이나 운동 하나 시키고,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는 시간엔 같이 공부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한다든가 문제 좀 같이 풀어본다든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과 우리 동네 문화가 아직 저희 아파트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눈썰매장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에 왔는데 요번에 그 소문을 듣고서 그걸 대비해서 이 눈썰매도 하나 살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학생까지 정도는, 고등학생은 또 몰라도 중학생까지는 이 겨울방학에 좀 이렇게 손 놓고 마음 편하게 노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성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절대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학이면 늘 여행이나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게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 순간에 즐거움. 그게 다 남는 거죠, 선생님. 인생 경험을 또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스케이트라도 배우든지 스키라도 배우면 올 겨울방학이 좀 보람찬데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6학년 되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나이에 생각해보면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고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반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네요. 겨울방학 때는 여름방학하고 달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음 학기에 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잖아요. 6학년들이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슨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영어나 수학 같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중학교 생활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지 쇄신을 좀 꾀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중학교 때는 사실 좀 밖에서 좀 많이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이래야 키도 크고 건강해질 텐데 학교 다닐 때는 그렇다 치지만 특히 방학 때만큼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학 때 신체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 운동을 방학 때마다 하나 정도씩 배워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냥 하나 정도 배워두면 괜찮은 거고 결국은 공부하라는 말씀이에요. 빈둥빈둥거리는 건 진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딩글딩글인데 선생님이 오늘 빈둥빈둥하니까 뭔가 제가 그냥 가슴에 콕콕 찔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학생까지는 이렇다 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면 이 겨울방학 동안에 정말 엉덩이에 그냥 힘을 딱 주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학년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고등학생은 다들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뭐라도 하나 끝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부담스럽죠. 특히 수학 쪽으로만 집중해서 본다면 수학 과목 중에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 중에 내가 이번에 3과목을 다 할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 과목 하기도 사실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요. 잘하는 학생은 다 하고 또 한 번 더 보기도 하지만 이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고요. 실제로 또 고3, 예비 고3 학생들이라면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글 쓰는 연습, 그리고 학생부의 관리, 그리고 그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할 건지 학습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두고 계획에 옮기고 자소서 쓰는 연습을 좀 해보면 많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학교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학교 내 돌봄 교실도 연중 무휴로 계속 활동이 진행되고 아, 있고요. 정말요? 예, 또 네. 방과 후도 겨울방학 특집반을 개설해서 뭐 복습이나 뭐 예체능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현직 교사 중심으로 된 영어 캠프니 수학 캠프니 캠프들이 만들어서 이제 방학 동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전 내내 뭐 20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활동하고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고, 제가 뭐 홍보대사도 아닌데 이렇게 학교 활동을 안내하는 이유는 네. 겨울방학에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면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돈을 많이 들이든지 아무래도. 아니면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아이들을 네.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위를 자세히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정말 쉽고 효과적인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가장 손쉬운 활동이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네. 꼭 이용하시라는 아우,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보 정말 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예. 네, 이번에 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저는 쏙쏙 안 들어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겨울방학에 대해서 잘 보내는 방법 뭐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네. 우리 프로그램이 수학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유, 그걸 뭘 또 그렇게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겨울방학에 앞서서 아이의 수학 교육을 과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초중 고등학교 학생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께서 그동안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수학 교육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좀 총 집합해서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의 사연입니다. 초등학생 겨울방학 학습법,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복습 대 예습입니다. 하긴 그렇죠. 전 학기 때 배웠던 것을 한번 쫙 복습을 하고 앞으로의 학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선생님? 무조건 복습입니다. 아, 사실 저는 진짜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선행을 권하진 않거든요. 이게 미리 많이 알고 접해보고 해서 더 손쉽게 진입장벽이 어렵지 않게 도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지금 교육과정 수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수학적인 기초 개념을 강화시키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높이면서 네. 수학의 양이 무척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5, 6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다 중학교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삭제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 학년 동안 배우는 양이 매우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를 정말 탄탄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알고 조금 문제 푸니까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해서 건너뛰고 네. 바로 다음 거 더 많이 해봤자 그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방학 때는 복습을, 전 자신들이 지금 배운 현재 학년에 대한 복습을 꼭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지기 작업을 제대로 해라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예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선행도 중요하지 않나요? 잘하는 학생들에게 선행을 하는 게 그다지 그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선행하려고 학원 찾아갔는데 레벨 테스트에서 좌절하고 나는 잘 못하는 아이야라든가 이런 의식을 받아온다면 앞으로 학습하는데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지, 아이가 잘한다면 사실은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조금이라도 좀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만 잘해도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이 아이가 한다면 네. 싫어진다면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선행보다 훨씬 안 좋은 거거든요. 더 잘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 네. 선행을 굳이 뭐 시키고 싶다면 약간의 예습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뭐 학습하기 전에 그 전날에 좀 네.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정도로 조금씩 하시는 게 더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복습을 토대로 해서 선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최고의 학습 자료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수학책하고 수학은 또 문제만 전용으로 담은 수학 익힘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책을 먼저 보고 거기에 보면 수학책은 주로 개념을 한쪽에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읽고 이걸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동생한테 설명해 볼래? 아니면 너 혼자 설명해 볼래? 해서
개념을 설명해 보는 거죠. 잘 이해했구나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익힘에 관련해서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풀었으면 됐는데 못 풀면 이제 지도를 해서 풀게 하고 그리고 이해한 것을 다시 한번 또 풀게 하고 그리고 풀린 과정을 자신이 말로 하게 하고 그래서 수학책과 수학 익힘에 나오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습이 필요 없이 굉장히 잘 된 애들이 있어요. 술술술술 풀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하고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자습서 형태, 문제집 말고요. 문제만 쪼로록 있는 거 말고 한쪽에는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개의 문제가 있는 그런 자습서 형태의 좀 얇은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현재 학년 거를 한 번 더 겨울방학 때 풀어보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념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학년도 마찬가지지만 대분수, 진분수, 가분수, 약수, 배수, 뭐 이등변 삼각형 전부 한자어거든요. 네. 그 한자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뜻을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아무리 수학이지만 정의로부터 파생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언어적으로 충분히 구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겨울방학만 되면 네. 사실 그 엄마든 아이든 갑자기 그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세요. 무슨요? 어머니는 갑자기 뭐 풀지도 않은 문제집을 잔뜩 사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한 달 맞아요, 되면 맞아요. 바로 다 냄비 받침대로 쓰거든요. 냄비 받침대.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그래도 의욕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생활 그 표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만들었는데 뭐 아침 7시에 기상, 네. 뭐 그다음에 기상 및 세수, 아유, 아침 먹기. 겨울 아침에 애들이 7시에 눈도 못 뜨죠. 눈도 못 떠. 근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짜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짜잖아요. 그래갖고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첫날부터 어기죠. 그렇죠. 그거 짜느냐고 밤새가지고 맞아요. 다음날부터 어기는데 이렇게 무리한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맞는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봤는데요. 먼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산책이나 조깅 정도, 네. 정 밖에 공기가 나쁘면 뭐 운동기구라도 해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1시간 정도는 독서를 하면 참 좋습니다. 수학 맞아요. 관련 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독서를 하고 나면 이게 글자를 머릿속으로 이제 추상화시키는 연습이 되잖아요. 일단 정신을 좀 학교에 깨우는 가면, 거죠. 네. 네. 학교에 가면 잘 알아들어요. 선생님의 말이나 그런 학습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서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일과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학교 시간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예체능 활동이라던가 창의 활동, 과학 실험이라든가 황공 과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줄넘기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신체 활동이나 머리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오면 간식을 먹고 자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뭐 보드 게임이라던가 뭐 조용한 친구들은 독서를 해도 좋은데 웬만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놀고 그다음 저녁 먹기 전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한 20분 정도 듣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한다던가 또 연산을 따로 공부를 한다던가 해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일기 쓰고 숙제하고 나머지 독서 활동하고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하루를 마감하기를 권합니다. 지금 뭐 괜찮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시간표가 그냥 이게 기본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뭐 생활이나 아니면 내 아이의 생활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줘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겨울방학은 너무나 후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계획표를 짜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궁금증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 아, 그렇죠. 이제 막 정말 삐약삐약 병아리에서 바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 진짜 아이도 떨리지만 엄마도 정말 긴장되는 그런 학년의 얘기를 이제 나눠봐야 될 텐데요. 사실 초등학교 입학을 그 마음을 김세희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딱 1년 전이군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려를 많이 들었거든요. 잘 적응 못한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대안학교를 보내자는 축이었고 네. 그 아내는 아니다. 그냥 일반 초등학교 보내자 해서 졌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일반 초등학교에 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올라가면 뭘 먼저 해야 되겠냐. 다른 건 몰라도 좀 연산이나 계산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태블릿.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한 태블릿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좀 얘가 5개를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5 하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덩어리지면 요게 7개 있으면 그 처음에는 셌어요. 근데 조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눈에 익었죠. 그러니까 수를 한꺼번에 보는 능력들이 길러진 거죠. 조금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이 무서운 거구나. 그쵸. 내가 즐거워하면서 막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무슨 게임 하듯이 해서 그거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산, 익숙해지는 것, 1대1 대응하는 것. 이게 숫자 1이고 이게 1개일 때 1이라고 쓰고 이거 2개일 때 2라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익숙해지는 것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여기 김세희 선생님이 네. 저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설득도 잘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아내분한테는 안 되시네요. 그거는 결혼을 결혼해 해본 보시면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네, 그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예비 초등학생들한테 수학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제 일상과 놀이, 수학을 접목한 그런 활동을 자연스럽게 공부 아닌 듯 공부인 듯하고 알쏭달쏭하게 그렇죠. 예. 권해서 습관화시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활동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쁜 도장을 하나 사서 엄마가 3이라고 하면 얘는 3번 찍고 엄마가 5 하면 5번 찍고 또는 뭐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또는 주변에 과자 까기라던가 도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도형의 면이라는 이제 용어는 쓰지 않지만 이렇게 넓적한 거를 찾아볼까 하고 개수를 세보고 점의 수를 세보고 이런 도형들도 풀어보고 접어보고 이런 활동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보고 길이감이 이렇게 되는구나 무게를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길이 무게 그리고 도형도 쌓아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옆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그러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유난히 아이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연산만 유난히 계산을 못하는 애가 있고 도형할 때는 너무 약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맞아요. 그 부분만 약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이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겠구나 하면 그 서점에 가보시면 유아 수학들이라고 해서 시리즈별로 그냥 맞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뭐 권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그냥 한 챕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보시면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정말 빠져들게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해서 아이들한테 해주면 너무 재밌게 스티커 붙이고 옹기종기하면서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권합니다. 네. 저는 딱 보면은 이 새 학기가 되면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짝꿍이에요, 짝꿍. 중요하죠. 짝을 그럼요. 잘못 만나면은 그냥 공부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학교를 내가 간다. 그러면 저는 가방에다가 이 키높이 구두를 센치마다 딱 해가지고 갖고 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짝하고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죠. 저 때는 다 키로 했거든요. 여자 짝꿍을 이렇게 키로 딱 남자 한 수 요즘 세고 여자 키로예요, 세고. 선생님? 요즘 요즘 키로 안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나다 순이에요. 약간 복불복이에요. 예비 중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은 사실 요 방학이 너무나 소중하죠. 이 방학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이제 지용이가 내년에 6학년 됐는데 저는 벌써부터 내후년 방학이 훨씬 더 걱정이 될 정도인데 선생님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런 기간 아닌가요? 중학교는 특히 수학이 초등학교 거를 다 안다는 전자에서 진도가 나가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고 시험을 많은 문제를 내고 빨리 풀게 하기 때문에 천천히 풀던 애들은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연산 속도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은 좀 했으면 좋겠고 겨울방학 때.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중학교에서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잘한 거라도 초등학교 때 개념 정리를 한번 싹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면 그렇게 고통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드리자면 초등수학 전체에 나오는 개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초등수학 개념사전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 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은 학년별, 학기별로 모두 준비를 해서 한번 풀어보는 활동을 해서 틀린 부분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은 이제 전문 교육 방송이라던가 또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20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 강의들을 꼭 수강을 해서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제대로 인터넷으로 설명을 들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는 초등학교 내에 최소 수학 관련 책 100권 정도는 읽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100권이요, 뭐 수학의 원리를 푸는 거 아니더라도 수학 소설 책이라도 100권 정도 최소 읽는 게 좋고 이제 다섯 번째는 수학
관련 수학 전용 체험관들이 많아요. 네. 그것도 무료로 이용되거든요.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과학관이어서 과학만 할 거 아닙니다. 그쵸, 과학과 그쵸. 수학의 접목이기 때문에 수학 전용 활동 그 공간들도 굉장히 넓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교육 과정을 한 발 앞서서 네. 이렇게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활동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종합해 보자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학습법을 아이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재미있는 학습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거,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수다학. 이번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민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자,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죠. 중학생 겨울방학 학습법, 스스로 학습 대 학원. 무슨 얘기인지 너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네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학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는 하는데요. 스스로 학습을 하게 두느냐 아니면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학원을 좀 보내느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스스로 학습이 이제 이상에 치우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진도를 정하고 네. 진도를 마친 다음에 문제를 풀고 점검을 하고 내일 진도를 또 정하고 사실 이게 아름답긴 한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 있을까 싶은 별로 거죠. 없죠. 그래서 학원이든 아니면 인강이든 그 진도를 맞춰놓으면 할 수 없이 그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진도는 거기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쵸. 숙제가 나오니까 문제 풀어야 되고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아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독학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강이든 학원이든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네. 자기한테 동기도 되고 옆에 딴 애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그 초등학생 때는 그 미리 선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습 열심히 네. 하라고. 근데 중학생들은 갑자기 뭐 학원을 가라, 또 미리 공부해라. 아까랑은 얘기가 너무 달라서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네. 네.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보면 초등학교 공부의 3배가 중학교 공부고요. 중학교 공부의 3배가 고등학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나이가 1살 먹었는데 해야 될 양과 질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라 그러면 이 덩어리 시간에 정말 입시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중위권이라면 선행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다음 학기 예습, 즉 다음 학기에 수업을 잘 듣기 위한 정도를 방학 때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하위권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억지로 갑자기 이제 빈둥빈둥 생각이 나는군요. 억지로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에 이제 갖다 앉혀놓거나 이제 공부반에 앉혀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복습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앉아만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 동기부여를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게 학생 실력과 상관없이 사실 중학생들도 방학 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공부를 할 때 저는 인형이라도 놓고 스스로 설명하는 이 공부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말해보고 그리고 써보는 연습을 안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말해보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써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 안 써지네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즉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 중에서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동영상 기능. 그렇죠. 본인이 직접 찍어서. 그래서 자기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다시 인식이 되고 아 마치 강의 듣는 것처럼 네. 되기도 하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저 말보다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하네. 아는 것과 말하는 게 좀 다른 것을 차이점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초등학생들 네. 이런 학생들이 있다, 이런 부모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중학교 가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꼭 항상 계십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은 학원을 어머니가 비싸게 돈 줘서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나이예요. 이성해. 그럴 나이. 이성해. 네. 어디 맨날 남자애들만 보다가 어디 학원 갔는데 여학생들 왔다 갔다 그렇죠. 거리면 머리도 또 생머리야 막. 아유, 어떡할 이뻐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이성의 눈을 띄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이래요. 또 무작정 뭐 많이 다니면 좋은 줄 알아요. 아. 제 친구 중에는 저랑 성적이 비슷했는데
학원을 막 3개씩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리야, 저기 국어는 네가 나 대신 갈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많아. 나 중간에 나 좀 잠깐 쉬고 친구를 싶어. 보내주는 나를 대신에 가래요. 너 국어 실력 좀 키우라고. 그래서 제가 걔 대신에 한 2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 좋은 일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이 방학 동안에 스스로 학습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학습의 그 중심이 되는 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계획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획표만 잘 세우고 그것만 실천해도 절반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방학 때, 방학 때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서 활동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올곧이 자신이 그 시간을 다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방학 때의 계획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수학을 겨울방학 때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하던 예습을 하던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그 하루 일과 중에 집중력이 높은 시기를 선택해요. 뭐 자고 일어나서 집중력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실컷 놀고 나면 딴 생각이 없어진다던가 네. 아니면 자기 전에 집중력이 높아진다던가 그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정도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집중력이 유난히 떨어진 시간 계속 딴 생각하면서 뭔가가 몽골몽골 떠오르는 그 시간에는 뭔가 자신이 흥미로운 과목,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정해서 시간 배치를 해서 계획표를 짭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월별로, 그러니까 일별로 달성량을 정해서 했으면 X표, 했으면 X표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중요한 건 겨울방학 시작과 동시에 이 계획표를 실행했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한 번 더 이게 제대로 됐는지 피드백을 해서 네. 계획표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머지 겨울방학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권합니다. 아,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유난히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겨울방학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게 진짜 잘 되는지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죠. 예비 고등학생. 야, 이거는 아까 나왔던 예비 중학생과는 또 다른 무게로 이제 저희들한테 다가오는데요. 저 제목만 들어도 엄청 부담스럽네요.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두둥 이런 소리. 선생님, 뭘 준비하면 되나요, 진짜? 일단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풀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기출문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까지는 자기 학교 문제만 풀었지만 고등학교 가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공통된 문제를 그렇죠. 1년에 네. 4번 이상 풀게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진도 계획표를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3 때까지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스럽게 선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진도 계획표 세워야 되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신, 네. 그다음에 수원 정도까지만 공부를 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고 상위권과 중위권 공이 내가 들어갈 학교의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선배를 통하든 인터넷에 들어가든 내가 갈 고등학교의 그 중간고사 문제 수준을 파악을 하고 중간고사까지의 진도는 공이 다 나가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내신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위권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좀 이해하고 와야 내가 좀 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인수분해라든지 네. 방정식, 부등식 정도는 좀 풀 줄 안다면 네. 좋겠습니다. 그게 좀 안 되는 학생들도 종종 이렇게 와서 아니 근데 이거 자꾸 어떻게 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리 씨는 그랬어요. 나는 선생님 왜 자꾸 저를 보시고 이렇게 저는 이미 40 넘어서 이제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길을 조금 세워 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위권 얘기이기 때문에 내기 같아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 중3 학생들에게는 이제 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2달 내지 3달 정도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좀 아는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이 수일, 즉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과목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즉 네. 방금 전에 말한 인수분해라든지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함수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할 줄을 알고만 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줄 알고 네. 인수분해할 줄 알고 그래야 이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기초 체력을 좀 길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너무너무 꿀팁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또 미리 적어두시고 아이들한테 저희 방송을 또 보여주시면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비 고등학생들
학습량이 아까 우리 초등학생 얘기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많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떡하죠? 많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과서가 기본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 한 학년당 문제집 3권 정도는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강 하나 정도는 그냥 달성을 해서 다 여러 개 들어도 좋지만 하나 정도는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최소한의 목표를 정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목표만 정한다고 학습량을 안다고 해서 다 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좀 규범적이고 규칙적인 학생들은 그 시간표대로 일과를 시간별로 정리를 해서 그 시간이 되면 요 활동을 요만큼씩 하는 걸로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제 저처럼 이제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 시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숙제처럼 다가와서 너무 괴롭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3일 뒤에 몰아서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미루기도 하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달성하지 말고 그 하루 일과 동안 그 네. 하루 중에 어쨌든 요만큼은 달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풀어놔주면 훨씬 더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입시가 바뀌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수학이 입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지금은 5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한 과목이 당락을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앞에 비중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수학은 무조건 5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 방학 때 수학은 매일 그 주 5일 이상 5시간씩을 매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으로 대학을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갈 학교에 뭐 1학기나 2학기 때 수학 관련된 경시대회가 있다 그러면 네. 그 준비도 지금 슬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고사 공부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방학 때 하루 5시간씩 매일 하면은 방학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학교 다니면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학습량 얘기하다 보니까요. 학습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해서 진짜 챙겨야 될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방학 실력 향상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중학생 정도라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시기로 만드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등학생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조차도 방학 동안에 뭐 준비하면 돼요? 하고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생 겨울방학 학습법 고1 1등급 올리기 전략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선생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실력이 다 다져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1이라도 1등급 올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물론 가능합니다만 매우 어렵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에 어떤 내신에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 같이 열심히 할 때는 그 튀기가 정말 힘들죠. 예. 아니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이미 들어와서 첫 학기 때부터 모든 운명이 다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든 어떤 데이터를 좀 극복해야죠. 말씀을 드리면 뭐 3등급 학생이 모두 한 학기 1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 학기 내신이 2.6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1년을 그렇게 모두 1등급을 받아야 그 정도 한 등급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네요. 예. 아니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문과 이과가 또 나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전공에 따라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요. 공부하는 내용에 따라도 다르고 특히나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보통 문과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도 수학이 조금 덜 싫고 영어가 더 싫은 학생들이 예, 자연계를 표현이에요. 너무 뭐가 이렇게 정확한 슬프지? 표현입니다. 네. 뭘 더 싫어하는지를 판단하거든요. 저희들은.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내신과 수능을 대비해서 상중하로 각각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자연계 학생과 인문계 학생이 좀 공부방이 좀 다르고 공부 내용도 다릅니다. 수준과.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 수능의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건 미적분 1부터 배우기 때문에 네. 그 4과목을 이제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대부분 한 번씩은 보고 가죠. 상위권 학생들은. 근데 다 보기 어려운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그 중에서 몇 개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좀 더 복습에 좀 더 네.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앞에 내용, 수원 수투 내용을 모르고 미적분 1, 2 내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복습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도 상위권 또 중하위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독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서, 심화서, 기출문제. 상위권은 이걸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뭐 40번 봤다는 애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전부를 40번 본 게 아니고 자꾸 볼 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틀리라고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3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3년 내내 요거 안 틀리면 준비하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잘 맞출 수 그거 있는 맞추는 거. 거죠. 이거를 맞추는 노력만 하는 네네. 거지 나머지 문제는 다 맞습니다, 언제나. 요 3문제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상위권 공부 방법이고 하위권은 네. 가장 쉬운 문제를 무조건 10회독 이상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거 무조건 틀리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맞으라고 하는 문제만 맞겠다는 게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이제 좀 미적분에는 관심을 그래요. 아직 갖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 고등학교 정도 올라오면은 사실 또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부담이 몇 배가 더 커져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요? 성적표를 이제 위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 기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영화 보면은 돈 받고 여권을 위조해 주잖아요. 그 친구는 애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받으면 성적표를 위조를 해줘요. 지우개 어떻게 다 지워가지고. 아니 근데 점수를 그렇게 해줘요. 하다가 네. 정말 부모님들이 허튼 기대를 이제 가지게 되실까봐 저 그게 또 걱정이 근데 그 되네요. 친구는 생각은 이거죠. 꾸준히 1년 실망시킬 거 딱 하루만 실망시키자. 한번 3년 동안 어머님은 속고 계시는 것도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애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빵하고 네네. 사갖고 잘 됐었습니다. 영업 잘 됐었는데 이제 부담이 그만큼 되니까. 그렇게 그 성적표 위조하고 이러는 정성으로 차라리 공부를 한 자 더 하는 게 나아요. 사실 요즘은 그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좀 노력한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다른 내신 성적을 올리는 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요새 아직도 그 수능의 비중이 더 높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시 네. 환경이. 그래서 내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시로 뽑는 인원이 70%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70% 가까이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입시 준비라는 건 내신 준비와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예. 수능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공부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건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히게 되고 독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방학 때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학기 중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이 됩니다. 학기 중에는.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될 것과 학기 중에 열심히 해야 될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부에서. 네. 그래서 요새는 요게 중요한데 요새는 요걸 많이 보더라라는 게 있는데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즉 평소 학습 태도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방학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나니까요. 그 수행평가나 이런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록되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찾아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고 또 방학 자체로도 그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매일 2시간 이상씩을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네. 이제 꼭 찾아서 미리 풀어보고 확인하는 학습을 하고 이제 암기 과목과 관련된 경우는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진짜 그 설명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은근히 힌트도 주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겨울방학 때 필기 도구를 정말 잘 써지면서 자신에 맞는 색깔과 캐릭터 막 이런 것들을 새 거로 잘 구입을 해놨다가 네네. 학기가 준비 땅 하면은 그때서부터 살살살살 하면서 아. 열심히 잘 쓰는 그래서 그 준비를 꼭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남자분들은 이해 못하는데 여학생들은 100%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필기구가 그럼요. 나는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비 고3, 예비 이제 수능
고등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이 겨울방학과 그 올바른 수학 방법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 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딴 거 없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수능 시험 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수능 전년도 기출 문제를 먼저 만나야죠. 그 작년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 많이 나왔냐. 그 번호를 분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많이 나온 거를 좀 피하고 나머지 위주로 좀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모하고 섣부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꾸기 위해서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방학 때는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철저한 계획과 네. 그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달성할 양을 이 하루량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벡터 부분을 공부하면 어느 단원을 몇 조까지 풀 건지,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는 어떤 과목을 또 공부할 건지, 시간이 부족할 경우 어디서 시간을 가져올 건지, 이렇게 시간 계획을 굉장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운 다음에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참 우리 아이들이 빡빡하게 사네요. 아무래도 고2 겨울방학만큼 또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잘하게 만들고 더 탄탄하게 다지는 기회가 되거든요. 네.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수능에 나오게 직접 출제가 되는 미적분 2와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를 또 공부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저는 사실 원래 이 더 중요한 것은 교과서와 사실 기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필요한 문제집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능력 닿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 세 과목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문제 적응력을 위해서 새로운 문제집을 또 풀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상위권 학생들의 겨울방학 학습이죠. 네.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이거를 이 방학 2달 동안에 다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좀 약하다 혹은 좀 부족하다 하는 과목을 한 달 동안 집중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뒤에 있는 과목이라고 해서 좀 홀대받는 이 기하 벡터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하 벡터를 아예 못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럴 수도 처음에만 있겠네요. 이게 하다가 의욕이 꺾이고 일주일 하다가 또 꺾이고 이럴 수도 네. 있거든요. 따라서 그래, 난 이번 겨울방학에 기하 벡터의 2차 곡선 공부 그리고 벡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뒤쪽에 후반부에는 공간도형, 공간 벡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뭐 2주간 나눠서 한 달 만에 공부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공부 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그래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극을 좀 받는다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기본적인 교과서라든지 혹은 개념서에 있는 개념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기출문제는 조금 아직 어려울 테니까 할 줄 알게만, 그 단원의 내용의 이름이라도 알고 그것을 풀 줄 알게만, 기본적인 예제라도 자연스럽게 풀 줄 알게만 만들어도 고3에 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마냥 어려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시기니만큼 정말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 부모님이 선생님 진짜. 나이 다 먹은 아이한테 뭔가 해주려고 그러면 얘 불안감만 더 강화되니까 일단 엄마가 해줘야 될 거는 맛있는 거 좀 챙겨주고, 네. 그다음에 최대한 애하고 싸우지 말고 부부싸움도 안 해서 얘가 이제 뭐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거 정도가 충분한 것 같고, 엄마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거는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런 방송을 들었다면 진짜 내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특히 뭐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주니까 네.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들었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초등학교 때 들었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꾸 우리라고 그러세요. 전 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은 저한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좀 힘들겠지만 오늘도 들었던 내용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겨울방학 특집으로 꾸며본 수다학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진짜 방학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저희가 꼭꼭 집어서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얼마든지 짧다고 느낄 수 있는 겨울방학이지만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다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알찬 겨울방학 보내실 수 있는데 기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